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연말 정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여야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처리, 저쪽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과 저희들의 준비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60여 명의 의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좀 명료하고 또 간결하게 국민들께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맞불 토론에 참여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안건별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들을 하나씩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무제한 토론과 표결이 이어지면서 본회의는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본회의 장기전을 앞두고 경제단체들과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막판 여론전을 펼쳤고 야당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제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서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민생이고 바로선 노사관계를 만들어 국민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또 해병대 사망 사건 은폐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못 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도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내일부터 일부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한전 적자를 일부나마 줄이기 위한 건데 대기업 위주의 산업용 전기료만 올리고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료는 이번에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 내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자구책도 내놨는데 노조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에 고철이 액체처럼 녹아내립니다. 녹인 고철을 주영에 넣어 제품을 만드는 이런 주물 공장은 모든 공정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한 달 전기요금만 1억 5천만 원, 원가의 30%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계약 전력 300kW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물 공장처럼 전기 사용이 많은 공장들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몇 달 뒤에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품 단가는 연초 또는 분기초에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전기료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즉시 단가가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은 적자라고 봐요.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4천억 원가량의 재무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일반 가게라든지 소상공인 부담이 매우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200조 원이 넘는 한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도 내놨습니다. 본사 조직 20%를 축소하고 올해 안에 480여 명을 줄이는 등 2026년까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합니다. 또 인재개발원 부지와 한전 KDN의 지분을 20%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전력산업노조는 공적 자본의 민간 유출로 전력산업의 공공성 훼손과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공기업 기능을 망가뜨리는 자구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서울 지하철 상당 구간이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1호선부터 8호선 그리고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조금 전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협상장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윤진 기자, 결국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군요.
네, 조금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사 측이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못했고 정년퇴직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노조는 인건비를 줄여 일부 업무를 외주화한다 해도 실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할 뿐더러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본교섭 등 모두 10차례 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안을 뽑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오는 10일 주간 근무까지 1박 2일 동안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에 변화된 입장이 있다면 파업 중에도 교섭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주로 오가는 지하철 1에서 8호선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공사도 파업 시 평소보다 전철 운행이 18%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노사 간 필수 유지 업무 협약에 따라 지하철 운행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방침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에는 파업에 나서지 않는 인력을 비롯해 대체 인력을 총투입해 평소와 다름없이 100% 운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생생한 민심을 듣겠다며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등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참석자가 사실은 매출 100억 원대의 중소기업 대표였고 택시기사는 국민의힘 당직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서 생생한 민심을 듣겠다며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청년 등 6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온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고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대출 금리가 뛰어 힘들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카카오 택시 횡포는 부도덕하다. 은행이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동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이력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김포 수산물 제조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알고 보니 직원 수가 20명이 넘고 지난해 매출도 10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울컥하신 모습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분이 소상공인이 맞습니까? 누구시죠? 아닐 겁니다. 이분은 사실은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택시기사라 소개된 참석자가 부산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에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쇼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소통했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게 의심받을 없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당원은 당원인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모든 택시업계를 다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자들을 정했다면서 짜고 친 쇼라는 야당의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민생 행보에 빛이 바랜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채소 상자를 넘기던 로봇팔이 오작동을 일으켜 근처에서 일하던 40대 작업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봇이 작업자가 들고 있던 상자만 인식하고 작동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한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작업장 안에 높이 3m 정도의 로봇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크기별로 포장한 파프리카 상자를 분류해 옮기는데 최근 프로그램 교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5분 업체 직원들이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봇팔이 상자를 들고 있던 40대 남성 직원 쪽으로 움직였고 상자를 집어 올리는 금속 구조물에 몸 일부분이 끼었습니다. 얼굴과 가슴 부분이 눌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제 목쪽에 이제 압착이 돼서 심정지 상황이었다. 심폐소생술하면서 병원 이송한다. 경찰은 직원이 들고 있던 상자를 로봇이 자동으로 인식해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동 작업한다고 와서 하고 박스를 수거에 다른 과정에서 인식이 됐는데 비상 중단 장치라고 해야 되나? 팍 멈추고 이럴 수 있는 건 없나요? 설치하는 것밖에.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로봇 기계에 눌려 중상을 입었고 지난 2020년에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서 갑자기 작동한 로봇팔에 작업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작업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작업 중 안전수칙 등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열고 스마트폰을 훔쳐온 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 60대 남성들의 옷장을 주로 골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의 잠금 패턴을 단순하게 설정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스마트폰 한번 열리면 피해가 커지죠. 조심해야겠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갑니다. 목욕탕 터리범입니다. 드라이버 하나로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열었는데 남성의 목표는 단순 금품이 아니었습니다. 5, 60대 손님의 사물함 안, 스마트폰이 목표였습니다. 패턴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만 단순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기역, 니은, L, N, Z. 몇 번의 시도 만에 스마트폰은 금방 해제됐습니다. 대문자 행식으로 한 N자를 패턴을 설정을 했습니다. 인증번호가 많이 날라와 있더라고. 핸드폰 번호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에 암호나 패턴이 없거나 풀기 쉬운 패턴을 설정해 놓은 경우 피의자는 쉽게 돈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분증과 카드를 함께 보관하는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는 물론 지갑이 통째로 들어있는 탈의실 옷장은 터리범에게 종합 선물 세트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분증, 카드, 인증 가능한 스마트폰까지.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카드는 현금 서비스와 대출에 이용됐습니다. 7차례에 걸쳐 사물함에서 훔친 현금은 600여만 원 정도지만 3,900만 원을 이렇게 가로챘습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까 휴대폰에 신분증, 카드 이걸 같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대출을 자기가 받았는지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7명 가운데 6명이 모두 대출 사기 피해까지 봤지만 정작 구형 폴더폰을 쓴 손님은 현금 도난 피해만 입었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강원도와 부산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심장부 가자시티 안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시가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자 지구 내 교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7개국 G7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교전을 중지하는 걸 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관람차가 보이는 놀이공원 인근에서 하마스가 만들어 놓은 땅굴 입구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갱도 입구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אנחנו פיצצנו פה כרגע, הפיר הושמד, ואנחנו מתכוונים לעשות את זה בכל מקום שנגיע. 하마스의 최대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한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하마스가 설치해놓은 군사시설들을 찾아내 하나하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자시티 북부의 한 병원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대원들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곳은 1,000명가량의 하마스 대원들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100명가량이 남아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안에서의 시가전도 공식화했습니다. העיר עזה מכותרת. אנחנו פועלים בתוכה. אנחנו מעמיקים את הלחץ על החמאס מדי שעה, מדי יום. 양측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백기를 들고 가자지구 남쪽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 모인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인도적 교전 중지를 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인질 석방과 구호품 전달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아울러 하마스 자금줄을 막기 위한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 법원 판결에는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재판이 끝난 법원 앞. 건물 안쪽에서 잠시 멈칫하던 남성이 출구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집행유예 나왔는데 심경 어떠세요? 취재진이 모여들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껏 달려 어른 허리 높이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더니 법원 밖 도로를 가로질러 사라집니다. 대낮에 법원에서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남성.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입니다. 송 씨는 2017년 외도로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커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양육비 일부는 지급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올 경우 또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혼 뒤 식당 일을 하며 아이 셋을 키워온 송 씨의 전처는 처벌이 약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양육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뛰어가는 거 보셨죠? 이번 판결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고통을 받아야만 이 사회에서 받아주는 건가를. 일반에 공개된 첫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양육비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또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치러지게 될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피해자들은 최근 검찰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법원도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사상 첫 심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심의 논란을 의식한 듯 직접 제재 조치를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유해 정보의 심의건으로 올려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폭력이나 음란물 등이 아닌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직접 심사를 시사한 방통위와 방심위를 두고는 위법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동안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심위원장이 그 법적 근거 없는 일 할 리도 없지만 했다면 저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방심위는 심사를 강행했지만 제재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3명의 심의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 2명의 찬성으로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해석됩니다. 애초에 유해 정보의 심의는 수정이나 삭제 같은 시정 요구 외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도 방심위가 심의를 강행해 언론 통제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제재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뉴스타파는 오늘 심의에 대해 권력의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의견 진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10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첫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당시 검사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들을 처벌 못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수년간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명 6일 만에 사퇴했고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년 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은 재작년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기소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검사들이 직무유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뒤늦게 수사했지만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차 수사팀 검사가 3명에 불과하고 당시 건설업자도 성접대를 부인했다며 검사들이 범죄를 명백히 알고도 일부러 직무유기했다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검사 3명 중 퇴직한 변호사 1명만 조사에 응했을 뿐 주인 검사 등 2명은 출석은커녕 서면 조사조차 거부했습니다. 주인 검사를 조사하지도 못한 공수처가 당시 수사 여건이 어려웠다며 오히려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1차 수사팀이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유력한 물증을 외면한 경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은 출국 금지가 위법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수사팀을 고발했던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결론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믿고 설치는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면 비례대표보다는 대구 출마를 우선 생각하고 있다면서 신당 구상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마주 앉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른바 윤핵관 세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초선이나 원외들이 deputat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면 열석은 확보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그거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또 당 지도부와 중진 등의 험지 출마를 제안한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혁신위를 해체하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 제안에 대해 일단 시간을 끄는 모양새인데 험지 출마 대상으로 지목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먼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 안 가니까. 대구에서 여러분들 의원이지 제가 뭐 서울에 의원 시기 준다 한다고 말고 하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가 아닌 대구 출마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신당 구상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대구 출마하십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의미를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당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도 이 전 대표와 조만간 만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가계부채 쌓여있는 것도 많지만 한 달 사이에 6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능력을 벗어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에 쌓인 가계대출은 1,086조 6천억 원, 한 달 사이에 6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강화하는 방향인데 전세자금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 등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16개 예외 항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DSR 규제에 해당이 되는 차주 비중이 낮습니다. 루프홀이 많이 없게 해당하는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그것이 가계 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 막는지 보고. 다만 어떤 대출에 추가로 DSR을 적용할지는 더 검토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가상금리를 더해 DSR을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도 올해 안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만기 30년 연 4.5% 변동금리일 때 3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가상금리 1%포인트를 얹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하면 한도가 2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정부는 또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LG가 8회 말 박동원의 투런 홈런으로 KT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리즈 전적 1대1, 승부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명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 연속 잠실구장에 만원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1차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KT가 1회부터 LG 선발 최원태를 몰아붙였습니다. 볼넷과 안타로 얻어낸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장성우가 선제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3분의 1이닝 만에 최원태를 강판시켰습니다. 최원태는 역대 한국 시리즈 선발 최소 이닝 2위에 불명예 기록을 썼습니다. 내친 김에 KT는 배정대가 바뀐 투수 이정용을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1회에만 넉 점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LG도 3회부터 반격에 나섰습니다. 투아웃 1-3루 기회에서 오스틴의 좌전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6회에는 오지환의 한 방이 터졌습니다. KT 선발 쿠에바스를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2002년 최동수 이후 LG 선수로는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터뜨린 홈런이었습니다. 7회 KT 오윤석의 그림 같은 호수비로 흐름이 잠시 끊겼지만 LG는 끈질겼습니다. 김현수가 적시 2루타를 터뜨리며 한 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8회 LG 박동원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원아웃 2루 기회에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극적인 투런포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마무리 고우석이 9회를 틀어막은 LG는 한국 시리즈에서 21년 만에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동원이가 결정적인 역전 투런을 쳐주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한 경기로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시리즈가 될 것 같고요. 양 팀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모레 수원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네, 오늘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 고래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도 늦은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최고 50mm,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5에서 30,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의 기온이 8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껑충 오를 텐데요. 다만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에는 서울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9도, 대구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17도, 광주와 대구 21도, 제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질 텐데요. 다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는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